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면 가난한 집 딸처럼 살아야 하는 거야. 네 주제를 알아야지.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는 엄마였으니 말을 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포기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려면 당연히 돈이 들더라고요. 친구들과 영어 캠프를 가는 것도, 걸스카우트를 하는 것도, 스케이트를 타러 가는 것도 다 돈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오빠들이 저에게 용돈을 줄 때도 있었지만 다른 오빠들도 당연히 자기 앞가림하는 데 급급해서 저에게 넉넉히 용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빠들은 각자 대학도 가고 지금은 그래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돈 없는 집안의 자식이라는 사실에 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빠들은 각자 대학 등록금도 알아서 벌어야 했고 결혼도 알아서 해야 했습니다. 저희 오빠들은 해주지 말고 받지도 말자가 온몸에 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저에게 가장 잘해줬던 오빠는 가장 큰 오빠였습니다. 저에게 가끔씩 용돈을 1,000원씩 주면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책 속에 꼭꼭 숨겨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못되게 굴었던 막내 오빠가 그걸 다 가져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싸움을 하는데 당연히 제가 오빠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그래서 제가 운다고 해도 결코 제 편이 되어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먹으려고 냉장고에 초콜릿을 넣어두면 하루도 안 돼서 누군가가 먹어버리고 왜 먹었냐고 따지면 그러게 왜 거기에 두냐는 식의 집안이었으니 저는 그런 집이 너무나 지겹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공부에는 별 관심도 없었으니 저는 일찍이 애견 미용 기술을 배우면서 취직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애견 미용을 배우면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저는 차라리 그 강아지들이 저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사료에 좋은 간식을 먹고 예쁜 옷을 입고 주기적으로 미용도 받고 제 팔자가 개보다도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른 이 지긋지긋한 집안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애견 미용을 다 배운 다음에 한 동물병원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이면서 애견용품도 팔고 미용도 시킬 수 있는 곳이었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불평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니 병원의 직원분들도 저를 많이 아껴주었습니다. 하루는 수의사 한 분께서 저를 보면서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거였습니다. 열심히 해주니까 우리로서는 좋지만 너무 성실하게 일해서 때로는 안쓰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하는 일이 힘들진 않아요? 힘들기는요. 저는 집에 있을 때보다 일하고 있을 때가 훨씬 좋아요. 저에게 그 말을 들었던 수의사 선생님은 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는 했는데 그 사람은 그 동물병원에서 가장 젊은 수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박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이분은 30 초반쯤 됐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가여워 보였던지 저에게 수시로 커피며 귤이며 소소한 간식 같은 것들을 챙겨주셨습니다. 오늘 식사나 같이 할래요? 너무 늦었으니 집에 가서 밥 차려 먹기도 귀찮을 테고 내가 요 근래 오픈한 곳 중에서 가장 맛있는 집을 알아놨거든요. 뭐 좋아해요? 전 아무거나 잘 먹어요. 다 좋아요. 그 집이 부대찌개랑 돈가스가 유명하던데 그럼 그 중에서 한번 골라봐요. 먹어본 다음 괜찮으면 종종 같이 와서 먹어요. 이렇듯 늦게 퇴근을 할 때면 밥을 사주시기도 했는데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사람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치킨에 맥주를 사주겠다고 하길래 퇴근을 한 뒤에 저는 그분과 함께 치킨을 먹게 됐습니다. 요즘 같은 갖가지 종류의 치킨의 홍수 속에서 살았지만 저는 태어나서 치킨 자체를 먹어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라서 정말 맛있게 먹었더랬죠. 가만히 저를 쳐다보고는 웃으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민영씨처럼 이렇게 치킨을 맛있게 먹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렇게 맛있어요? 사실 제가 치킨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특히나 닭다리나 부드러운 맛있는 살들은 거의 맛도 못 봤어요. 정말요? 나는 민영씨가 오빠가 셋이나 된다고 해서 엄청 가족들에게 예쁨 받고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민영씨가 말하는 걸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저희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집이 여유가 없다 보니 뭐 사랑을 더 받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다들 자기 입에 풀칠은 자기가 해야 했거든요. 민영씨 이렇게 예쁘고 사람이 착한데 민영씨가 내 여동생이라면 나는 엄청 잘해줬을 거예요. 박 선생님은 그때 제가 정말 불쌍했나 봅니다.
그 이후로도 저를 많이 챙겨줬는데 가끔씩 옷이나 가방을 사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맙긴 했지만 백화점에서 산 것들이라서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하려고 하면 세일하는 것들이라 얼마 되지도 않는 거니 굳이 그렇게 거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만났던 여자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브랜드인데 민영씨는 무슨 명품 보듯이 하네요. 그거 얼마 안 하는 거니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민영씨를 보면 계속 챙겨주고 싶고 그런 거 알아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민영씨를 보니까 요즘 여자 같지 않다는 것이 느껴져요. 저는 이렇게 저를 챙겨주는 박 선생님에게 조금씩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족들도 저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저에게 예쁘다는 말도 해주고 챙겨주고 싶다고 하니 당연히 저는 계속해서 호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요새 젊은 여자들은 원래 속물이고 물질적인 것만 보려고 하는 줄만 알았는데 저는 그런 요즘 여자 같지 않아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루는 저를 좋은 레스토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이라서 얼떨떨하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제가 너무나 귀엽다는 듯이 제 볼을 꼬집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귀여울 수 있지. 앞으로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민영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결혼이요? 연애도 안 해봤는데 결혼이요? 연애가 뭐 별건가? 이제까지 나랑 밥 먹고 쇼핑하고 좋은 시간 보냈잖아요. 그게 데이트고 연애인 거지. 난 민영씨가 내 짝으로 좋고 민영씨도 내가 마음에 들면 이쯤에서 우리 종착점을 찍읍시다. 연애를 건너뛰어서 단번에 결혼을 하자는 사람을 보고 순간 심장이 덜컹거렸습니다. 박 선생님이 저에게 잘해주시는 분은 맞지만 그렇다고 저는 사랑이란 것을 느낀 적도 없었는데 과연 이래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치만 생각을 해보니 집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박 선생님과 결혼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제게 집이란 안락한 공간이 아니라 정말 빠져나오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그 남자는 적절한 시기에 동아줄을 내려준 거였죠. 그는 제 손을 잡고는 마음의 결정을 위해 설득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지금처럼 민영씨를 잘 돌봐줄게요. 굳이 힘들게 일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내 옆에서 계속 행복하게 있으면 돼요. 저는 고민 끝에 박 선생님의 제의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일단은 벗어난 후 생각하자 생각했는데 집에 박 선생님을 인사 오게 했을 때가 또 문제였죠. 엄마는 돈이 나가는 것을 특히나 예민하게 생각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집안에는 온갖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곳에서 버리려고 했던 식재료를 비롯해서 옆집이 내다버린 가구들까지 집안은 썩은 내로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절대로 이것들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이런 저장 강박증에 질린 오빠들은 이미 결혼을 하거나 아예 집을 나가버렸는데 저는 이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집을 보여주지 않고는 바깥에서 엄마를 뵙게 했습니다. 엄마는 잘 보이려는 박 선생님을 무시하고는 가만히 자리만 지키고 있다가 집에 왔는데 제가 곧 상견례도 해야 하니 이제 물건도 좀 정리하자고 했더니만 엄마는 저를 밀치고서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습니다. 이 아까운 것을 왜 버려? 다 두고 있으면 언젠가 다 쓸모가 있는 거야. 수의사한테 시집갔다고 아주 물건을 하찮게 여기나 본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해야 하는 법이야. 너 그렇게 살면 죄받아. 곰팡이가 가득 핀 김치는 씻어서 찌개를 해먹으면 되고 다리 한쪽이 부러진 의자는 공사장에 나무 조각을 이어붙이면 된다는 식인 엄마는 제가 몰래 버리려고 하면 엄마는 어떻게든 다시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러고서 항상 제 머리채를 잡으셨는데 이럴 때마다 바닥엔 제 뽑힌 머리카락이 날리고는 했죠. 이런 지긋지긋한 집안에 하루라도 살면 누구든 질색을 하고 떠나버리기 마련일 것이었습니다. 시집간다고 엄마가 보태줄 기대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제가 모은 300만원 정도만 들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나마 큰오빠가 저에게 100만원 정도를 보태줬습니다. 작은 오빠는 해외에 발령을 받은 상태였는데 축하한다는 말뿐이었고 막내 오빠는 그때 사업에 실패하고 빚밖에 없었으니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었어요. 제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박 선생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아요. 그냥 합쳐서 사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번듯할 것도 없고 그럴듯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할 때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사는 게 어때요? 어차피 집에 살림살이 다 마련되어 있으니 민영씨가 안 해도 되고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살면 외롭지도 않고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정말 잘해주실 거예요. 박 선생님의 어머님은 언급했던 것처럼 저에게 제대로 애정을 주지 않는 엄마와는 다르게 세심하게 잘 챙겨줬습니다.
선물도 챙겨주시고 모녀처럼 미용실도 같이 가서 비싼 머리도 했는데 저는 이런 엄마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이토록 저를 예뻐해 주시는 분이니까 같이 살아도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이게 참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에 저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여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럴듯한 곳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도 시댁에서 식비를 다 부담한 덕택에 엄마에게도 책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좋았어요. 그치만 엄마는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니까 불행을 예견이라도 한 듯 깊게 한숨을 쉬며 혀를 찼습니다. 네가 그럼 그렇지. 네 주제에 수의사 신랑감을 골라온다 했더니만 시집살이 해야 하는 조건이었구나. 모자른 만큼 내어줘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너 맘 단단히 먹어야 한다. 세상에 널 딸처럼 아껴주는 시댁은 없어. 차라리 엄마랑 살다가 네 그릇에 맞는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내 그릇에 맞는 남자가 어떤 건데? 우리 시어머님 그런 분 아니셔. 날 진심으로 예뻐한다고. 엄마처럼 날 눈치 보게도 안 하고 엄마처럼 오빠들이랑 차별도 안 하고 이런 지저분한 집구석에서도 남 눈치 봐가며 안 살아도 되고 나도 이제 사람처럼 살고 싶단 말이야 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쳐대며 엄마에게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 말라고 막말까지 해대자 엄마는 세상 물정 모른다며 본인 말만 하고는 제 마음대로 하라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결혼했으니 절대로 누구 못지않게 반드시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며 부러워했죠. 하지만 세상 일은 생각보다 제 마음처럼 쉽게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서글프게도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시어머님이 좋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엄마 말이 조금씩 맞아떨어짐에 불안감이 느껴질 정도였죠. 어머님은 무척 까다로우신 분이셨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애가 어쩜 그렇게 야무지지를 못하니? 이 먼지 좀 봐. 그대로 남아있잖니? 바닥 얼룩도 눈에 다 보이는데 청소를 이렇게 할 거면 아예 하지를 마. 화장실 청소도 바닥에 물 청소한 다음 마른 걸레로 깨끗하게 닦아놔야 미끄러지지 않지. 모두 다 신경 써야 돼. 청소를 할 때 미처 다 닦지 못한 곳이 있으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저에게 혼을 내셨는데 어머님은 잘해주실 때는 정말 좋으신 분 같았지만 한번 화를 내시면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카랑카랑하게 소리를 지르셨는데 저는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으면 겁부터 났습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밥이 조금이라도 질게 되면 굉장히 싫은 티를 내셨습니다. 아휴, 밥도 제대로 못하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도대체 너는 네 엄마한테 뭘 배우고 온 거니? 하기사 말 들어보니 네 엄마 쓰레기 집에서 쓰레기 같은 음식만 먹고 산다더니만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딱 재벌은 못 주는구나. 너 우리 집처럼 정상적인 집안에서 살려면 너 정신머리까지 모두 바꿔야 돼. 단단히 알아둬라. 괜히 가만히 있는 친정 엄마까지 들먹이며 트집을 잡으니 뭐라 반박하고 싶었지만 원만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저 하나만 꾹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래서 무서운 거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았고 하루 종일 어머님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이 편한 줄 몰랐습니다. 제가 잠도 잘 못 자고 뒤척이니 남편이 저를 보며 묻더라고요. 여보, 요즘 엄마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어머님이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딨어. 그건 당신이 예민하게 생각해서 그런 걸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그리고 설마 당신이 진짜로 싫어서 그러시겠어? 그래도 아까는 친정 얘기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 엄마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다 사실이라고 해도 듣는 제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잘하고 싶은데 맘처럼 잘 안 되고 맨날 야단 맞으니 속상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들이 어딨겠어. 이러면서 맞춰나가는 거지. 어머니께 내가 좋게 말씀드릴 테니까 당신도 너무 예민해하지 말고 마음을 내려놓고 당분간만 좀 맞춰드려. 집안에 큰소리 나는 거 딱 질색이야.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집안에서라도 평화를 느끼고 싶거든. 이렇듯 남편은 제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제대로만 하면 어머님도 저를 좋아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의 제대로의 기준이 제겐 너무 높은 게 문제였죠.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드셨던지 어머님은 날이 갈수록 저에게 모진 말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어머님이 아끼시는 옷을 잘못 세탁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사이즈가 매우 줄어들게 됐을 때 화가 단단히 나셔서는 심지어 제게 나가라고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얼굴에 빨랫감을 사정없이 던지셨는데
물을 먹으면 빨랫감들로부터 맞으니 너무나 아팠습니다. 게다가 이어 양동이까지 날아와 하필이면 머리에 맞아버렸죠. 댕강하는 소리와 함께 너무 아파서 저는 바로 주저앉아 버렸는데 참 서럽더라고요. 제가 친정에서 아무리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욕을 먹고 던진 물건에 맞은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저는 시어머니가 폭발할까봐 언제나 전전긍긍하며 두려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끝까지 어머님 편을 들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는 곧 이혼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때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는 아이까지 갖게 됐는데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기색 하나 없이 여전히 제게 대하는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남편이 나가면 어머니와 저와 단 둘이 있었는데 간혹 먹고 싶은 음식이 많아도 차마 어머님께 말씀을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임신했다고 유세 부리려는 생각은 말아라. 나는 애 낳고 3일 만에 시부모님 상을 차려드렸어. 그런데 요즘 애들은 뭘 그렇게 힘들다고 산후조리원인가 뭔가 한다는 건지. 이런 시어머니의 구박 덕택에 저는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살이 거의 찌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원래 산모분들은 많이 먹어서 임신성 당뇨를 신경 써야 할 정도인데 저는 좀 더 챙겨 먹으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죠. 젊은 나이에 다른 친구들은 대학생이 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풋풋한 연애를 하는데 저는 시어머니의 비율을 맞추고 벽 같은 남편 때문에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도피처로 결혼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에 저에게 잘해주셨던 것은 결국 저를 속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던 거였죠. 더 나아가서 시어머니는 제가 무능력하고 가난한데 자기 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가 뭐가 잘났니? 집안도 별로고 그렇다고 네가 인물이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지. 세훈이 친구들 쳐들 봐라. 다들 선생님의 공무원의 수의사에. 그런데 너는 뭐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제 편을 들어주고 의지할 만한 친정이 없으니까 더욱더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옥과 같은 생활이었지만 그나마 출산을 한 후 예쁜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는 아이가 너무 예뻐서 살아가는 의미를 찾았죠. 남들은 육아하는 게 힘들다고 했지만 저는 아이를 제 손으로 키우며 챙겨줄 수 있는 게 엄마로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서 행복함을 느꼈기에 그 지옥 같은 생활도 견딜 수 있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쯤 하필 어머니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던 거였죠. 당연히 어머님의 병간호는 제가 해야 했습니다. 남편 역시도 너무도 당연하게 제가 어머님을 돌봐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침대에 있는 간이 침대에서 쭈그려서 자며 아이 육아에다 집안일, 어머님 병간호까지 3년 정도 했고 어머님은 그렇게 3년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합의 13년이었는데 말이 13년이었지 시집살이 10년에 병간호 3년까지 하고 나니 아직까지 저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폭삭 늙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동안인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30대임에도 40대 중반은 된 것 같았어요. 제 젊음을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모두 빼앗긴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솔직한 심경으로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저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만 얼마 안 있어 저는 큰오빠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엄마가 몇 달 전부터 좀 이상해. 내 이름도 까먹으시고 길도 계속 잃으시고 그동안 네가 시어머니 병간호 한다고 해서 너한테 말은 안 했는데 엄마가 알츠하이머야. 시어머니 뇌졸중에 이어 친정엄마까지 치매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저는 엄마를 만나러 바로 달려갔습니다. 어이구 이게 누구야? 우리 이쁜 딸 아니야? 제가 엄마한테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쁜 딸이라는 말, 그리고 항상 인상을 찌푸리던 엄마가 웃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던 엄마와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누구야? 여기는 왜 왔어? 응? 우리 집에 뭐 가지러 온 거야? 사과 줄까? 그러더니 엄마는 저에게 썩기 일보 직전인 사과를 줬습니다. 엄마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이 느껴졌는데 이상하게 엄마는 다정했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대부분 성격이 날카로워지고 고집스러워져서 힘들다는데 엄마는 그런 치매 환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밥 먹고 가. 배 많이 고프지? 뭐 먹고 싶어? 내가 다 해줄게. 그때 마침 큰 새언니가 왔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큰 새언니가 와서 돌봐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언니는 부른 배를 부여잡으면서 장본 음식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엄마까지 돌봐야 하니 새언니가 얼마나 힘들까 싶어 미안한